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오늘은 죽어있는 나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40여 년이 넘는 동안 나무를 통해서 새로운 공예의 세계를 구축해온 대한민국 목공의 명장 기영락 명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시청자들에게 간략하게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목공의 명장 기영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반갑습니다. 먼저 그 목공의 세계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요. 예. 예, 간단하게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제 1960년대 이때쯤인데 그때 네. 그 상황이 어떤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고 이럴 정도는 아니었고요. 농촌에서 그 한 10월이 정도 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책가방도 없던 시절이라 책보에다 보자기를 좀 싸서 책을 싸서 메고 수업을 하고 학교 오면 집에 오면 그걸 던져버리고 그냥 놀기 바빴던 네. 어떤 뭐 꿈을 갖거나 생각해볼 그런 여유가 없이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목공이라는 게 이제 손으로 모든 음. 것을 만드는 그런 이제 직업인데, 네. 예, 실제로 그 시골에 자라면서 네. 예전에는 시골에서 이제 모든 농기구나 이런 것들 직접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을 보고 자라면서 예. 본인의 어떤 그 소질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셨는지. 그거는 저희 일상이 아마 농기구를 만드는 그 목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일의 일부였지 않나 할 정도로 네. 묻혀서 살았어요. 이제 입학하기 전부터 뭐 주변에 널리 있는 게 농기구고 그다음에 뭐 목수가 쓰는 도구들, 나무들. 근데 또 특이하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 대부분이 그 장인들이 그러셨지만 모든 걸 만들어 쓰셨어요. 직접 손으로요? 예, 모든 걸. 나무는 구입하지만 연장 우리가 끌구멍, 장부구멍을 뚫는 끌조차도 그 새스랑바를 잘라서 두들겨서 만들어 쓰고, 직접요? 예, 그다음에 또 전기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네. 예, 지금이야 뭐 전기 없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지 상가에도 다 들어가는데 1960년대 초반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전기도 만들어 쓰셨어요. 예, 조그마한 물레방 하나를 돌려서 피대줄을 걸어서 그 자전거의 발전기를 돌려서 네. 제네레터라고 하죠. 그거 두 개만 돌리면 집안에 불이 환합니다. 와, 그러셨어요. 근데 그 당시 난포불을 그 네. 등유로 불 붙여 쓰는 이런 호롱불이나 이것보다는 훨씬 밝죠. 그다음에 그걸로 어떤 발전기도 돌리고 또 선풍기도 돌리고 또 그라인더 아까 끓을 만들 때 열 처리한 다음에 그걸 갈아내는 기계 이것도 만드셨고 그러니까 동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연에 의한 동력, 그다음에 공구, 그다음에 나무. 그러니 뭐 제가 뭐 공부를 아주 잘한 것도 아닌데 집에 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겠어요. 이것저것 거의 뭐 동네 애들 그 다 만들어자다시피 네. 예,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그런 손재주를 또 그렇죠. 물려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면 네. 아버지의 그 창의력이 대단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쇠를 다루는 기술, 그 열처리 기술, 그다음에 전기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다 하는 기술. 하여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드셔서 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놀고 뭐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상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몸에 자연히 배지 않았나, 네. 배어들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아버님이 정말 대단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직접 평가도 하시고, 대단했어요. 예, 대장간 일도 직접 예, 하시고 예, 물레방아도 직접 만드시고. 예. 물레방아 뭐 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네. 한 뭐 1m도 안 돼요. 네. 이 동력으로도 충분히 그걸 다 해냈죠. 예, 그리고 예. 전기도 만드시고 예. 직접 쓰시고. 예, 예, 이제 정말 아버지와 함께 뭐 나무도 만지고 또 예. 여러 가지 도구도 함께 만들고 뭐 예, 이러면서 이제 예. 그런 손재주를 배우신 예.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 목공에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 그거 이제 제가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 보냈고요. 네. 이제 고등학교는 광주로 전학을 왔어요. 근데 광주로 왔는데 그때 아까 멘토가 없었다 그랬죠. 이게 제가 고등학교 건축과를 갔어요. 광주공고 건축과를 갔는데 네. 그 당시 건축과하고 토목과, 전기과, 기계과 이런 네 개 과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우수한 학생이 갔어요. 네, 그래서 야간을 갔죠. 주가 안 떨어지고 야간을 갔는데 그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든가 지금은 이제 그런 극장이 없습니다만 전에 계림동에 계림극장이 있었죠. 네. 상류극장. 거기에 가면 요즘은 그게 없었지만 옛날에는 영화 시작하기 전에 그 국민의례가 있어요. 그 대한뉴스에서 뉴스가 먼저 상영되고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영화를 봅니다. 근데 대한뉴스에서 목각을 소개를 하는데요. 강원도의 어떤 목각을 소개하는데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서. 목각이라는 게 뭐죠? 목조각. 목조각. 네네. 강원도에서 나무에 조각을 해서 어떤 뭐 아름다운 선녀상을 새긴다거나 용이 날아가는 용을 새긴다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야, 진짜 저런 것이 있나, 저렇게 만들 수가 있나. 그때 목공예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어떤 내가 저걸 직업으로 선택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저 목공예 저걸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목각 학원도 찾아다니고 뭐 여기저기 어디 가면 조각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니면서 제가 야간학교 다녔으니까요. 네. 주간에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이 아마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목조각에 예. 관심을 목조각, 기울였다. 예, 예. 예. 그런 말씀이신데 예. 예, 건축과를 다니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 건축과 공부도 조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겠네요. 건축과가 지금도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두 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건축 설계 쪽과 건축 목공이 있어요. 대부분 건축 설계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하죠. 물론 양쪽 다 합니다만은 나중에 3학년쯤 되면은 설계와 건축 목공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설계 쪽은 좀 재미가 없었고 네. 목공 쪽에서 건축 목공실에 가면 그 목공 기계들이 많습니다. 나무도 많고 공구도 많고 그쪽에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목공예 예. 또 목조각가 이런 예, 역할을 예. 쭉 하시면서 사셨는데 예, 예. 보니까 41살에 대학을 입학을 하셨어요. 자, 대학을 가게 된 동기는 네. 제가 26살, 80년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해서 목공예를 했어요. 근데 40살까지 쭉 하면서 보니까 그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디자이너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기획과 디자이너가 도면까지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도면까지 나온 그 결과물을 누구한테 맡겨요? 기술자한테 맡기죠.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많이 했지만 그 작품은 정작 디자이너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누구 작품이다. 만들긴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 항상 그렇고 또 두 번째가 대학에서 이제 졸업 작품을 많이 했어요. 조선대학교나 광주대학교나 그다음에 지금 서강전문대학교 지금 파주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만은 그쪽에서 학생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최후 결과물이 디자인의 결과물이 도면인데 자 도면이 오면 그걸 보고 작품을 만들어요. 근데 정작 저는 기술만 파는 행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봐야 되겠다. 그럼 도대체 어떤 과정을 밟아서 어떻게 저 도면까지 나오며 나도 양쪽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술과 디자인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됐었고요. 학교를 가니까 이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결석 한 번 안 했어요. 전공을 뭘 하셨어요? 디자인이죠. 디자인요? 제품 네. 디자인 전공인데 네. 광주대 예술대학교 제품 디자인 전공인데 제품 디자인 내에 이제 가구 디자인, 공예 디자인이 네.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을 업체로 운영하면서 어떻게 4년 동안 결석 한 번 안 하고 다니느냐. 성적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요. 제가 1, 네. 2학년 때는 이게 기초 있잖아요. 영어 네. 같은 영어나 이런 것들은 찍기 아닙니까? 사실 뭐라고. 네. 3, 4학년 수업은 거의 전공이지 않습니까? 자, 출석률 100%에 그 과제물 100%, 네. 그다음에 발표 계속하면 무조건 A뿔입니다. 음. 제가 평점 4.45 나온 것 같은데요. 한나가 A 나와서 그래요? 올해 네. A뿔에 한나.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삶이라는 것이 내가 진로를 딱 선택하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오면 너는 어디로 가라라고 미루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대학원을 가라. 그다음에 대학원을 졸업하니까 강의를 해라. 뭐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제 명장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광주대학교 다닌 게 약 15년이에요. 네. 그래서 대학원까지 6년이죠. 석사까지. 그다음에 강의 7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남기능대학 지금 한국폴리텍에 거기 3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스피치 리더십 배우러 다니면서 또 있었고, 약 15년 정도 네.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에,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예. 본격적으로 목공 일을 하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대학 가기 전까지?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를 이렇게 원래 종강을 하고 졸업식은 2월 달이잖아요. 네. 졸업식도 하기 전에 그 가구 조각을 하러 다녔어요. 이게 뭐냐면 그또 유행인데요. 어떤 공예의 유행인데 그 당시는 가구가 우리가 쓰는 가구가 무광 라카를 바른 다음에 조각이라기보다는 색임질이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마디카라는 연연질의 나무에다가 어떤 추상적으로 새겨서 붙여서 칠을 해서 만드는 그래서 그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 조각을 하는 조각 그 기능공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목포에 가서 쭉 그 일을 하다가 이제 군대에 입학 들어가게 됩니다. 군대 갔다 와서도 이제 계속 이제 목공예를 그 일을 하신 하신 거네요. 예.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목공예를 하셨고 예. 대학에서 또 강의도 하셨고 그랬는데 명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목공예의 매력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공예는 지금 공예가 크게 분류를 하면 재료별로 분류를 하면 네. 지금 4개로 나누다가 지금 7개, 그다음에 뭐 기타 공예해서 뭐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만은 크게 도자, 목칠, 섬유, 뭐 금속 이렇게 보다면 타 금속에 비해서 타 재료에 비해서 이 목공예는 굉장히 다양해요. 네. 자, 똑같은 수종의 나무를 구해도 같을 수는 없죠. 어떤 크기가 다르고 뭐 목리가 다르고 옹이 있는 부분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온 결과물도 항상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주제로 작품을 만들어도 매번 달라요. 그래서 그게 어떤 목공예의 매력이 아닌가. 그래서 나올 때마다 지루함이나 반복됨이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엔 또 뭐가 나올까 항상 호기심으로 또 희열을 느끼면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재료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이 재료는 무엇을 만들 건가에 대해서 그 이전에 같은 재료로 다른 걸 만들었더라도 형태가 다르고 목리가 다르면 다른 걸 또 연구하게 되는 네. 늘 새로움을 어떤 접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목공예에 대해서 한번 예, 얘기를 예. 나눠보겠습니다. 목공예 일반인들은 이제 그 작품으로 또 본인이 구매하는 제품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이 목공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 제작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목공예 작품은 이제 네. 그 재료 구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죠. 좋은 재료를 구입을 해야 되겠죠. 이제 산지에서 나무가 오면 그 알맞은 두께로 켜서 건조를 거쳐서 어떤 작업실로 오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인들이 목공예 작품을 구하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자세를 가진 게 낫겠느냐라고 본다면 일반 가구점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이 가공 목재로 만드는 가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공 목재라고 하면 집속목이나 파티클보드나 MDF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무늬목을 발라서 만들죠. 그것만이 어떤 수축, 어떤 팽창이나 이런 변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원목은 원목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공예 제품들은 전부 원목으로 하는 것이죠. 양산 가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작품을 보려면 어떤 나무를 썼는가, 그 다음에 그 작품의 제작자를 신뢰할 수 있는가. 왜 건조나 수축 팽창에 의한 변화에 의해서 제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오랜 동안 목공예를 하는 사람은 그 나무를 보고도 금방 알거든요. 네. 근데 어떤 뭐 양심이 없다면 그걸 작업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장기간 한 사람들 것을 신뢰하면서 구입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네.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재료인 나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목공예에 쓰는 재료 또 좋은 재료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일단은 지금 나무는 그 건조가 좋아야 돼요. 건조가 네. 모든 것들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결이 고르면 건조하면서 변형이 수축이 온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수축이 되는 것이고 옹이가 있거나 이러면 함수율이 다르게 되면 나무 네. 각 부위마다 지금 나무 같은 경우 변제 쪽에 수분이 많이 있고 중심 부분에는 더 없거든요. 색깔은 변제 쪽이 더 밝고 가운데 쪽은 더 어둡죠. 그래서 그런 마르지 않은 나무들, 그다음에 결이 고르지 않은 나무들, 색상이 좋지 않은 나무들로 만들게 되면 그 결과물도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색상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산재는 느티나무를 가장 좋게 치죠. 그 좋게 친 이유가 일단 결이 좋고 단단하고요. 그 다음에 변형이 없고. 근데 어떤 수입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무들은 변형이 많아요.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좋은 나무를 선택한 것이 좋은 목공예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변색 부분도 있는데요. 나무도 색깔이 변하나요? 그렇죠. 네. 그 빨간색이나 이런 나무들은 햇빛을 받게 되면 변합니다. 근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변해도 오히려 고티하게 변하니까 더 좋게 변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뭐 우선 이제 로즈우드 같은 경우는 변하면 갈색으로 변해버려요. 적색나무가. 그래서 변질이 없는 나무가 처음에 그 작가가 만들었던 그 의도에서 수년 세월이 흘러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네. 네, 그동안에 이제 많은 나무를 만지셨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네. 모든 종류의 나무들을 또 만져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 나무를 만지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갖고 있는 매력 이런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목재의 다양성이죠. 좀 네. 반복된 것 같습니다만은 색채 그다음에 부드러운 질감 이것들이 항상 변화가 없이 이렇게 다양하게 계속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구입도 용이하고 네. 예, 가공하기도 쉽고 타 재료에서 다양성도 있고 그 결과물들이 아름답고 예, 이런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예, 그 만지면서 촉감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질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면 지금 나무 이제 펜백 같은 경우 전에 뭐 피톤치드가 나온다 해서 많이 썼습니다만은 굉장히 연질이기 때문에 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쓰거든요. 네. 공예 재료로는 공예 작품이 오래 가야 되는데 그 연질은 오래 못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안 써요. 아까 목재의 장점이라 그런 중에 강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강한 나무로 만들었을 때 그 수명이 길다. 그래서 강한 나무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아마 이제 나무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면서 굉장히 실용성도 중요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두 지점에서 항상 고민을 하실 텐데 적절한 비중, 예, 뭐 어떤 거라고 적절한 생각하십니까? 비중이라기보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현대 공예인들의 아마 그 부분 아닌가. 이게 네. 미술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예품은 어떤 쓰임이 있는 도구를 만드는 일인데 네. 이건 미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치우치게 되면 쓰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용만 쫓으면은 이게 제품 디자인이 되는 것인데 제품 디자인이라면 양산할 수 있는 어떤 산업적인 이런 것들이 되는데 지극히 수공예적인 우리 공예가 어떤 산업적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쪽만 쫓아도 우리 산업적으로만 양산 쪽으로만 쫓으면 굳이 뭐 나무가 아닌 금속이나 플라스틱도 해도 네, 될 그렇죠. 일이고 예. 그다음에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나무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에 치우치면서 기능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아름다움이 있어야 이게 공예품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만 너무 쫓아버리면 기능이 없으면 이게 공예가 아니고 조형물일 수밖에 없다. 조형 가구를 만들면서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제 말씀이 제가 작업을 많이 하는 쪽으로 치우쳐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공예 전반을 얘기하자면 양산하는 소품에서부터 일반 생활 공예 굉장히 광범위해요. 근데 조형 가구를 두고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쓰임도 있어야 되고 쓰임을 그 아름다움이 해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아름다워야 된다. 그 아름다움은 좀 조형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나 목재의 어떤 색상과 결과, 질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형태를 잡아내서 거기에 기술이 들어가서 완성으로 된다. 뭐 이런 것들로 네. 보면 되겠습니다. 예. 디자인과 실용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예.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어느 게 몇 퍼센트 뭐 퍼센티지를 두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은 그러니까 쓰임의 목적 중에는 감상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 액자를 이제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 디자인 쪽이 좀 강조가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아름다운 액자를 만들어서 벽에 걸었다면 그 액자가 우리 생활용에 쓰이는 도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름다움 때문에 액자를 걸어놓고 그 가치는 있는 거죠. 그 공예품으로서의. 그래서 그 어떤 제품들은 쓰임 중심으로 쓰임이 한 80% 90% 된다면 이제 산업 쪽으로 가는 것이고 아름다움 쪽을 더 추구한다면 조형 가구가 되는 것이고 네. 예, 어떤 선을 딱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현재 지금 명장으로서 두 개의 기술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는 접목 기법이고요. 예, 하나는 환톱 측면 절삭 가공법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예. 좀 간략하게 어떤 기법인지 간략- 좀 소개해 주시죠. 간략하게는 이제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접목 기법이라 그러면 일단 나무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네. 이제 검정색에서부터 빨간색, 회색, 그다음에 노란색, 그다음에 뭐 중간에 뭐 미색, 백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나무가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색깔의 나무를 조합을 해서 붙이면
알맞게 붙이면 아름다운 형태가 나오는 거죠. 네. 아까 공예는 아름다워야 된다. 쓰임이 있고 아름다워야 된다면 그 쓰임 외의 아름다움은 목재의 자연색을 이용한 어떤 조형물, 평면 조형이든 입체 조형이든 그게 들어가서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무를 어떻게 붙여서 이쁘게 만들 것인가, 패턴을 만들든 뭘 만들든 우리 조선족 가구에서도 뭐 아자 모양의 패턴이 있고 그러죠. 나무를 접목해서 만든 기술이에요. 근데 그런 평면적인 것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붙이는 건 그 누구나 쉬워요. 네. 톱으로 켠 다음에 접착제를 이어서 층층이 붙이면 되니까 이걸 적층 접목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중점적으로 개발했던 것은 곡선으로 나무를 붙이는 거예요. 곡선 접목 기법인데 네. 실톱이나 띠톱으로 나무를 여러 장을 포갠 다음에 썰어내서 바꿔서 붙이게 되면 다른 색상이 이렇게 빨간색이나 이 적색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검정색이 교차하면서 어떤 문양을 이루거든요. 그걸 적용시켜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면 장식을 한다는 것. 네. 그거죠. 예. 접목 기법은 그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환토 가공 기법은 이건 제가 특허를 내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좀 제목이 깁니다만 제가 환토 기법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둥근 톱이 환톱인데요. 둥근 톱은 그 용도가 어느 공방이나 가장 많이 쓰는 게 둥근 톱인데 나무를 켜거나 자르거나 이 두 가지 용도예요. 뭐 장부구멍을 낼 수도 있고 거기까지 되지만 그러면 나무를 깎아낼 수 있는 용도로는 쓸 수 없는가에 대한 연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대학교 작품 만들 때 얘기인데 벌써 한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20수년 전 같은데 네. 큰 통나무를 반토막 낸 큰 통나무를 둥글게 파달라는 거예요. 이게 조각도로 파내서는 며칠이 걸릴 일이고. 네, 그러겠네요. 예. 예, 하나하나씩 예. 끌로 이렇게 파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뭐 우리 통나무 조각할 때 체인톱으로 많이 파내지만 체인톱으로 파내도 그 마무리가 며칠 걸립니다. 네. 그러면 깔끔하게 빨리 파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그 둥근 톱에 칼날을 끼운 다음에 그걸 회전시켜서 안에 둥글게 파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나무 반 조각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칼날이 계속 깎아내게 만들고 그다음 옆으로 밀게 되면 돌아가는 칼날 위에서 옆으로 밀게 되면 둥글게 계속 파이는 거죠. 네. 그거 한번 해보니까 그 기법을 응용해서 이것저것 별게 다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칼날은 가만히 놔두고 테이블톱 위에서 돌아가니까 네. 예, 지금 톱날이나 칼날이나 절삭하는 도구니까요. 톱으로 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공재를 깎아내는 나무재를 돌리게 되면 회전형으로 나올 것이고 비스듬하게 밀게 되면 V형으로 파일 것이고 V형이 네. 심한 쪽으로 어떻게 톱날의 수평 방향으로 밀게 되면 톱날의 라운드 값 정도로 파일 것이다. 그 방법을 잘 적용을 시키면 내가 원하는 둥근 형태의 조형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환톡 가공 기법 특허 내면서 이름을 길게 지었을 뿐이고요. 환톡 기법이 그 방법입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일을 하고 있죠. 네. 주로 이제 그 두 가지 기법을 많이 이제 공예할 때 활용하시나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말씀하신 환톱 측면 절삭 가공법 이건 이제 특허 기술까지 인정을 받으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특허로 받기까지 여러 가지 또 고생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쭉 해왔던 것들을 그 중심점의 이동에 따라서 어떤 라운드가 나오고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는 어떤 라운드 값이 나온다. 이것들을 전부 적어서 자료화 시켰다는 것이 아마 이제 오래된 목수들은 그 기술이 뭐 특별하거나 뭐 그건 아닌데 좀 차이가 있다면 체계화 시키고 자료화 시켰다. 예, 이런 정도 차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특허 기술로 만든 공예품이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이 기술이 적용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에 이제 그 후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보통의 목가구들이 어떤 형태를 이루는 방법이 각재나 판재의 짜임으로 이루어지죠. 짜임이나 맞춤으로 형태를 만들어요. 이 형태들은 대부분이 직각 구조예요. 네. 자, 목공 기계들이 자르거나 썰거나 이게 전부 평면적이죠. 그다음에 장부와 장부 맞춤도 직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럼 좀 딱딱하죠. 직선적이니까. 이 환톡 기법에 의한 그 조형체들은 전부 둥근 원으로 구성이 돼요. 자, 탑에서 위에서 봐도 원리 형태가 나오는 거, 측면에서 봐도 회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의한 것들을 남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직각 구조로 구성되는 이런 작업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결과물로 계속 빼내보자. 이래서 제가 만든 작품들 대부분이 어떤 둥근 톱에 의한 조형체에 곡선 접목 기법에 의한 표면 장식 기법, 요것들이 적용된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예. 아, 그런 목공의 어떤 전통적인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널리 보급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일반인들이 좀 많이들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만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이제 착각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네. 무형문화재와 명장을 잘 혼돈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무형문화재는 어떤 좀 보존의 차원이라고 보면 명장은 산업 발전을 위한 거거든요. 이게 네. 그 지금 뭐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하는 것 그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명장은 그 최고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 선정을 하는 것이고, 그건 뭐 당신이 최고 기술을 가졌으니까 상 주는 이런 상이 아니고, 당신은 그 기술을 가졌으니까 그 기술을 널리 보급해서 우리나라의 그 직종의 산업 발전을 이루어라, 이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보유 기술을 계속 갖고 저희들이 그 이제 장려금을 받아요. 장려금 명칭이 계속 종사 장려금이거든요. 네. 아, 계속 종사하면 준다. 이런 예. 개념이네요. 자, 네. 무형문화재는 그걸 계속 보존하고 있으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어느 기업에 있다가 퇴직을 해서 그 종사를 안 한다. 그럼 안 줘요. 네. 좋은 기술을, 최고 기술을 가졌으니까 명장으로 선정해 준 것인데, 그 기술을 계속해서 후진 양성도 하고 기술을 보급해서 그 분야의 산업 발전을 이루어라. 그게 목적이고, 명장들은 그게 걸맞게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목공의 기술 등등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명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이제 그 동안에 쭉 해오신 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목공의 직종 대한민국 명장이 되셨습니다. 이 선정이 되기까지 과정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간략하게. 예. 네. 이 부분은 혹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명장을 지망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서, 네. 저는 사실 2009년도 이전에 제가 2007년도에 한 번, 그때는 2년에 한 번씩이었어요, 명장 선정을. 2007년도에 한 번 떨어지고 2009년도에 됐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명장이 뭔 줄을 몰랐어요. 네. 예, 그렇게. 그럼 어떻게 그 바로 명장이 되었느냐? 제가 41살에 대학에 가서 50대 초반까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공예 활동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 작품 경력,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발표 권력, 이것들이 모두 그 명장 선정의 점수가 돼서 2009년도에 명장이 됐어요. 근데 보면 1차 이제 명장을 뽑을 때 1차 서류 심사하고 2차가 실사를 하고 3차에 이제 면접을 합니다만은, 1차 서류 심사가 가장 중요하죠. 서류에서 지금 70점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니까. 근데 그 내용들이 명장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평소 해왔던 거 열심히, 제가 성남기린대학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3년 동안 또 많이 박람회 보고 미술관이고 전시회고 많이 다니고 했어요. 작품도 많이 내고 13군데 이상을 냈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작품 발표가 1년에 13군데면 엄청 많은 거죠. 그게 모두 점수에 가산이 되니까 어렵지 않게 되더란 것이죠. 네, 발전 기여도, 이제 뭐 기술 보유도, 지위 향상 기여도, 그다음에 이제 산업화, 뭐 현대화 이런 분야로 해서 이제 명장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화, 현대화 부분도 근래에 생긴 부분인데, 아까 이 부분은 그 아까 문화재하고 다른 부분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이런 내용 같습니다. 이제 명장이라는 호칭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아마 어깨도 굉장히 무거웠을 거고요. 책임감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장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명장 본디의 목적이 산업화, 현대 산업 발전 이쪽이라면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상 준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명장님들이 아마 좀 조심스러운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해서 산업현장 교수 제도가 생기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최고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 기술을 보급해서 그 분야의 산업 발전을 이루어라. 본디의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작품을 내보이거나 이것도 또 명장으로서 화인을 찍을 때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게 미흡한 부분, 어떤 견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네.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어떤 최고 기술을 가진 작품으로서 견본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 네. 예. 그 목공 작품을 이제 쭉 하신 예. 그 작품들을 살펴보면 예. 굉장히 창의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창의적으로 보시는 것은 제가 전에 설명드린 그 목재 가공 기법에서 환토 기법과 접목 네. 기법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저런 방법이 있느냐라고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창의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어떤 목가구와 짜임에 의한 조형물에 기능을 넣는 이런 쪽인데 어떤 조형 가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곡선적인 형태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도 창의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남들이 하는 기술보다는 내가 하는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에 이제 거기에 그 접목 기법과 환토 기법을 적용해서 만들고 네. 또 만든 완성품을 다시 보면 또 미흡한 부분이 보여요. 그걸 다시 적용시켜서 기능을 바꾸거나 형태를 바꿔서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작품들이 계속 내보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이제 작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예. 자신만의 어떤 그 가치나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명장님께서 작품을 만들면서 지키는 자신만의 어떤 작품의 세계, 철학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지도하면서도 그러는데 작품은 만들어놓으면 100년 이상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100년. 자, 공예품이 100년 이상 가야 되려면 좋은 나무로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 변화는 뭐 지금 건조가 됐다거나 변형이 오는 이런 나무로 어떤 짜임 구조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경우는 오래 못 갑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은 기술자만이, 숙련 기술자만이 알 수가 있다면 소비자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만든 사람이 어떤 작품에 대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지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요. 제가 만든 작품은 100년이 가야 된다. 네가 만들어도 100년이 가야 된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예, 오래 기억되는 작품. 예. 예. 수명이 오래 가서 남을 수 있는 작품. 네. 한번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작품이 아니라 지금 일회용 뭐 짧은 시간 내에 한 5년 쓰고 버리는 작품 이게 아니고 네. 오래 가야 된다. 그런 그러려면, 마음으로 아마 만들게 예. 되면은 정말 그 목재의 어떤 건조나 선별에서부터 강도, 그다음에 수축 편창에 의한 변화, 그다음에 짜임의 구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바르게 돼 있어야 된다. 네. 예. 예. 예, 앞서 이제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신 걸로 또 얘기를 들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명장의 역할이 명장이 갖고 있는 기술을 보급하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후학들을 많이 양성하실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거는 이제 대학 교육이 디자인 쪽에 좀 치우쳐 있는 경향이 네. 있죠. 그래서 기술을 가르쳐야 완성품으로 연결이 되는데 디자인만 끝나면 도면까지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도면까지 나온 그 결과물이 기술자한테 넘어가서 완성이 돼야 작품으로 나온 결과물이죠.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안 했던 것 같고 이제 제 기술을 누구한테든 가르쳐서 그게 나올 수 있는 데라면 저는 어디든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에 이제 하신 일 중에서 또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재소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교도소에서 예. 재소자를 대상으로 해서 목공 기술 지도를 쭉 예. 하셨어요. 예.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그게 제가 맨 처음에 간 지가 한 15년 정도로 되는데요. 네. 광주교도소에 먼저 갔었어요. 이제 근데 전국의 각 교도소에 목공장이 15군데, 11군데인가 있어요. 네. 근데 각 교도소마다 교도소 재소자들의 재활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많이 합니다. 이제 목공장 외에도 뭐 섬유 쪽, 그다음에 뭐 식품 쪽 그런 쪽도 많이 있는데 저야 이제 해당되는 게 목공장이니까.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목공장이 3군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분들의 기술 전수는 최고 기술자가 후배들한테 전수하고 자기는 나가고 이런 방식인데 그 방식들이 똑같은 거죠. 네, 그러겠네요. 외부에서 기술이 유입이 돼야 다른 기술이 적용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도소에서는 이제 그 뭐 기능사 양성이라든가 기능 경기대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지도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쭉 하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산업현장 교수 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이제 이쪽에서 제가 광주에서 하여튼 2시간 거리 이내에는
모두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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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공의 특성상 이제 재소자를 위해서 교육을 하려면 재료 준비부터 또 여러 가지 기술도 전수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재소자를 위해서 기술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분들은 출소 후 재활 목적인데요. 네. 이제 초보자들이 각 교도소에서 이동하면서 어느 교도소에서 어떤 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가 그걸 알아보고 와요. 그럼 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사람 목적으로 온 그 재소자들한테는 그걸 목적을 성취하게 해줘야 네. 되겠죠. 근데 목재 가공 분야가 건축 목공이나 거푸집, 그다음에 뭐 실내 장식 이런 쪽인데 대부분 주어진 도면에 의해서 도면을 현치도로 옮기고 현치도라는 것은 실제로 만들 수 있는 1대1의 도면이에요. 입체물 네. 도면. 그걸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공구를 사용해서 그 제품을 완성시키면 합격을 하게 돼요. 근데 현치도를 그리는 방법이 미흡한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초보자기 때문에 수공구 사용법을 몰라요. 손 도구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법을 지도해서 하여튼 그 자격증을 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교도소에나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최고 기술자, 숙련된 기술자가 2~3명씩 있습니다. 네. 이분들한테는 그 방법은 필요가 없죠. 기술을 이미 가졌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이제 기술은 제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 도구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 도구를 잘 활용해야 제품을 완성시키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디자인이란 얘기죠. 기획과 디자인인데 아름다운 가구를 기획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주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그다음에 렌더링까지 제대로 훈련을 시켜요. 그다음에 모델링 만들어 가지고 제품으로 해라. 그 대상은 이제 2~3명이죠. 각 교도소 한두 네. 명이거나 2~3명.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이쪽 지도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주로 들어가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 지도를 합니다. 그쪽에 한 2시간 이쪽 지도하고 또 한 2시간 이쪽 지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쭉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예.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그걸 직업으로 삼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걸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네. 자기들 출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와서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 개 뭐 한 심지어 7, 8개, 10개까지 갖고 있는 자격증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네, 네. 재소자 중에는 네. 이렇게 성취욕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분들한테 또 재활 목적이고 그다음에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뭔가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는 그걸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할 수 네. 있도록. 예. 명장으로부터 이 네. 목공의 기술을 배웠으니까 재소자들의 어떤 수준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기술 수준이? 기술 수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3명 정도는 아마 저도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을 가지고 그렇습니까?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술이라는 게 목공 기술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아까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을 대표적으로 내는 것은 어떤 짜임이나 맞춤 중심이 아니고 목재를 가공해서 어떤 환토 기법에 의한 조형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형들인데 그분들 기본적인 기술, 짜임이나 맞춤, 대패질에서 어떤 가구를 만들어내는 그 기술이 숙련됐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축 목공에서 필요한 기술들, 건축 분야에서는 아까 건축 거푸집을 만든다거나 네. 실내 장식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목공은 한옥의 트러스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목재로. 이건 지금 직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치도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그쪽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가구 디자인이나 목공예품을 만드는 것은 그 기술과는 별개예요. 이제 네, 건축과 그러겠네요. 공예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그분들이 안 돼 있는 그쪽에서는 최고 기술을 가졌지만 공예에서 필요한 가구 디자인에서 필요한 기술을 제가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이제 교동작품 전시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10년이 넘게 이제 이 재소자들을 위해서 목공 기술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예. 뭐 여러 가지 또 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예. 과정 속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 있으면 이게 좀 제가 소개해 이제 주시죠. 굉장히 기억에 남는 네. 것은 이제 디자인을 가르칠 때예요. 네. 저는 그 형태를 이루는 게 이제 점과 선, 면, 그다음에 색상, 질감 이것들이 조화롭게 어울렸을 때 아름다운 형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중에 형태를 아름답게 하는 건 뭐냐? 이건 아름다운 선이다. 네. 그럼 너는 아름다운 선을 찾아내서 이 콘솔에 적용을 시켜라. 자, 아름다운 선은 가슴을 떨리게 한다. 심장이 파르르 떨면서 온몸이 요동을 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네. 자, 그 말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슴이 떨릴 때까지 심장이 떨릴 때까지 아름다운 선을 찾아서 연구를 해봐 하고 제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보니까 가슴 떨리는 선을 찾기 위해서 제가 며칠 동안 이제 교도소에서는 다 불을 꺼버려요. 네. 소등하면
불을 꺼버려서 볼 수도 없어서 비상구 불빛으로 이걸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 안을 진짜 스케치를 많이 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스케치의 결과물도 만들어 모델링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가슴 절절하게 와닿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니까 마음으로 답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결과물도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또 노력하시는 예. 분들이 계시네요. 예. 예. 예, 제수자들을 이제 오랫동안 기술 지도를 하셨는데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하게 된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지금 것 이제 같은데. 제가 네. 기술 교육에 보람을 느끼는 것은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환토 기법이나 접목 기법에 관한 것들이 만약 제가 죽으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네. 또 남은다 한들 그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들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책으로 이거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기술을 책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되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렇죠. 또 봐도 기술자가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내용을.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당연히 기술 이전이 되니까 이거는 제가 각 교도소 아니 또 뭐 다른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교에도 강의를 많이 나가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요게 있다라고 이렇게 학교는 이제 강의 내용이 커리큘럼이 다르긴 하지만 어디에서든 제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데에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요. 네. 얼마 들겠습니까? 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것. 없으면 못 할 텐데. 그렇죠. 예. 그거에 좀 보람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제수제에 대한 얘기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예. 올해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좀 주시죠. 제가 이제 근래에 들어서 그 강의나 무슨 평가 이런 데 네. 많이 쏠려서 밖에 너무 돌아다녔어요. 작업실은 마련해놓고 작품실에 작품이 늘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명장의 어떤 최고 기술자의 본분인 그 기술을 발휘해서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네. 이거 좀 남을 수 있는 것들,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이 늘 듭니다. 예, 본업에 충실하겠다 네, 이런 말씀. 본업에 충실하게.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목공예를 이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분들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제가 근 40년 이상 목공예를 하면서 이제 보면 목공예를 배우겠다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중에 저희들은 분류를 해서 대화 몇 번에 하시오 하지 마시오 하고 결정을 해버리는데 그냥 재미로 나 이걸 만들어 보기 위해서 목공예를 배우려합니다라고 하시면 돈 주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다음에 취미로 하신다면 내가 취미로 나무를 만지면서 목공예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목조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조각도로 나무를 깎고 새겨서 형태를 만드는 것, 아름다운 형태를 만드는 것, 어떤 동물이나 어떤 사물을 새겨보는 것, 거기에서 발전시키게 되면 그걸 잘하게 되면 다음 공정으로 쭉쭉쭉 이어질 거고요. 다음에 그 목공방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목공예를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기술 습득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영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 기술을 하나면 다 될 거라는 이 생각, 나 좋은 기술을 가졌으니까 내가 공방을 차리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네. 그런 쪽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네. 좀 필요한 것들이죠, 다. 네, 예. 그렇죠. 예. 이제 많은 노력이 예. 필요하고요. 예. 예. 이제 명장이시니까 특히 예. 대한민국 명장이시니까 우리나라 목공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기회 좀 이 해주시죠. 부분 이게 제가 네. 그 목공예라기보다는 공예 발전을 위해서요. 네. 지금 해외 사례를 봐도 국내 사례를 봐도 어떤 기술 하나로 제품을 만드는 어떤 수공예적인 뭐 공예가 자체가 수공예적이기 때문에 양산성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산업성이 좀 떨어지죠. 이걸 그 이윤을 뭐 제품을 만들어서 단가를 제어하고 얼마 이윤을 남기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작품을 만드는 공정 자체가 예술이라는 얘기를. 그분들이 사는 것 자체가 예술이고. 그래서 단지화를 시켜라. 공예 마을이 형성이 되고 네. 그 단지화 시키고 관광 산업과 연계가 돼야 된다. 목공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공예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가 그 방법이 아니면 산업화되기 어렵다. 예, 산업화되기 안 된다. 네. 예, 예, 그런 부분.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공예가 참 힘듭니다. 공예가 우리가 작품 발표가 전시회나 박람회나 이런 데서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손님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도 뭐
광남이라 합니다만은 별로 안 와요. 특히 우리 광주에는 이 공예인이 가장 많습니다. 전국 분포도에서 1위 정도로 많은데 그분들한테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분들의 작품에 좀 사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하늘 향해 우직하게 이렇게 예. 자라는 나무처럼 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말 우직하게 우리나라 목공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